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한 사람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말을 얼마 전 겪은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네요. 끝내 추악한 남편도 밑바닥을 보고 나니 정말 제 인생 걸고 끝까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줄기의 빛처럼 나타난 존재 덕에 그리 잘못 산 인생은 아니라고 위안을 얻는 중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연애 때부터 남편은 돈 개념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때부터 티가 나더라고요. 인사하고 몇 마디 안 한 상태였는데 저한테 첫 질문이라고 던진 게 혜옥 씨는 경제관념이 확실한 편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검소한 편이라 어릴 때부터 몸에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훌륭한 아버님 밑에서 잘 배우셨네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요? 저는 솔직히 돈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배불리 보내는 것보다 10년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에 가진 것 없이 늙는 것만큼 추한 게 없더라고요. 잘 먹어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가방에서 주섬주섬 본인 통장을 꺼내 보여주는데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만큼 모아뒀습니다. 짠돌이 소리 들어가면서요. 근데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셔도 돼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통장까지 다 보여주는 남자를 보니 어째 뭘 몰라 했지만 진심으로 본인 마음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 한편으론 안도가 되기도 했어요. 저랑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안 해본 숙맥처럼 보이는 남자가 자기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쩐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날은 남편에게 별 감정이 없었는데 꾸준하게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이런 사람에게도 정이 든 건지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저희 아버지와 닮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볼 때는 웃음이 날 때도 있긴 했는데 그런 남자를 평생 본 탓에 남편의 모습이 자연스럽고 편했죠. 그리고 평생을 검소한 삶을 살아온 저의 친정 아버지와의 첫 만남에 아버님,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뭘 준비했는데요? 그래, 어디 봅시다. 제가 직장 생활 8년 차인데 빠지지 않고 매월 적금 들고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사서 올랐을 때 그거 팔아서 모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또래보단 많이 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부지런히 더 모을 생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 믿고 따님 주십시오. 아버지는 남편이 준비해온 종이를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괜히 본인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며 울컥했다 하더군요. 나도 밥 한번 바꿔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이런 거 나는 내 자식한테는 절대 안 물려주고 싶어서. 예, 아버님. 저도 그 마음으로 항상 제가 꾸릴 가정에 대해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아직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지켜봐 주시면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겁니다. 부족하기는 아주 대단한 아들. 우리 딸이 부끄럽네. 자네 열심히 산 것에 비해선 우리 딸은 편하게 지낸 편이라고. 딸이라고 더 내가 험한 꼴 안 보이게 하고 싶었어. 언젠가 내 마음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잘 살아봐. 난 찬성이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난 뒤로 남편은 더 악착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더 많이 모으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콤한 신혼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죠.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 장소가 다 공원이라서 근사한 식당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제 소원일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쏘는 이거 봐. 저 건너편에 높이 솟은 건물 봐요. 응, 왜? 아닌데요? 저 호텔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친구가 주말에 남자친구랑 갔다 왔는데 사진 찍은 것도 봤거든. 우리 언제 저기 한번 가보면 안 돼? 아, 당신은 왜 그렇게 허영 많은 사람이랑 친구라고 있어? 두고 봐, 그 친구랑 우리랑 10년 뒤에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을지. 그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아? 그래도 좀 연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연인처럼 지내면 될 수 있어. 내가 그때 당신한테 최고급으로 다 사줄게. 약속. 때로 남편의 10년 후 타령이 숨이 막히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도 남편은 모든 걸 공유하고 다 말해야만 직성이 풀렸는데 특히 지출을 정말 깐깐하게 확인을 했죠. 내가 모르는 지출이 여기 있던데 4월 20일 11시에. 그러게 뭐 샀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소비는 당신도 그냥 기분에 취해 쓴 거라니까. 아무래도 이제부터라도 가계부 써서 나한테 공유하는 게 좋겠다. 2주 단위로 써서 줘. 아니, 일주일 단위로 써서 줘. 아, 가계부? 당신한테 이미 문자로 알린 건데 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만 당신이 지출 분석을 하고 파악해서 어디에서 줄이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나한테 보고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고 허락받고 가는 것도 좀 그래. 내 마음대로 뭐 하나 사지도 못하고 매번 눈치 보이고 습관을 만들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라니까. 아, 알았어. 그냥 가계부 쓰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남편 때문에 하루에 매일 얼마를 쓰고 사는지 깨닫고 또 반성하고 그런 하루를 반복했어요. 사실 결혼 전엔 제가 사보고 싶은 것도 사보고 좋은 곳에 가서 밥도 한 끼 먹고 그런 낙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과연 말 그대로 이렇게 참고 견디면 오긴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2년 뒤쯤 저희 남동생의 결혼 소식을 들고 왔죠. 올케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저도 내심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 분위기는 어렵지는 않아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 올케를 만난 자리에 갔을 때 올케는 침착하면서도 본인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하는 모습에 같은 여자지만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희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있을 때 물어보지 못한 말을 올케에게 물어봤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까다롭고 어려운 분은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할 줄 아는 거 없이 시집 가서 올케가 서툴러도 큰 탈 없이 잘 지낼 거예요. 아, 동준이한테 좀 들었는데 요리를 그렇게 잘하고 좋아한다면서요? 아,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셔서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와, 그럼 나도 올케한테 좀 배워야겠네요. 난 아직도 요리 초보거든요. 요리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럼 형님, 제가 간간히 알려드릴게요. 반찬도 같이 나눠 갖고 그래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 비록 내가 시집 들어가는 신인이지만 우리 잘 지내봐요. 나도 많이 도와줄게요. 그렇게 저는 올케와 첫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 집에서도 자주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둘이서 따로 몇 번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자주 되니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아무리 저희 집에서 편하게 해준다 해도 평생을 다른 집안에서 살다가 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올케는
저에게 참 사근사근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신 친정 엄마 대신 올케를 며느리처럼 잘 챙겨줬어요. 그러니 올케 또한 집에 힘든 이야기도 잘 터놓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어디서 말 못할 이야기들을 올케에게 잘했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올케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꼭 제 몫까지 챙겨주었는데 그런 올케에게 고마운 마음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여보,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지. 이것도 올케가 가져다 줬어? 뭐, 오늘도 갔다 왔어? 요새 자주 놀러 오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왜 새삼스럽게 그래? 당신, 앞으로 전화하고 좀 하고, 되도록이면 자주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다. 그냥 연락하지 마.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동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응, 처남 일이지. 무슨 일이 있다고 못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처남하고 둘이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 그거 쫄딱 망하기 바로 직전이야. 아니, 망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나도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어. 그러니 더더욱 당신한테는 당연히 그런 말 못하고 있지. 근데 올케도 그런 내색은 전혀 안 하던데 당신이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사업 망하게 일보 직전인 사람 얼굴이 아닌데. 아니야, 내 소식통이 맞다니까. 당신 서운하게 될 일 수도 있겠지만 처남하고 일부러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저러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마.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서로 거절하기만 힘들어진다니까. 아, 그렇지만 우리가 여유롭잖아. 나도 형제끼리 좀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면 안 돼?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힘들다가도 또 괜찮아지고 그러잖아. 내가 처남이 사업한다고 할 때 죽어도 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 중 하나야. 그런데도 처남이 저렇게 잘 다니는 회사 나와서 어디에 홀려서 시작한 거 아니야. 1년도 못 넘기고 바로 위기 온 거 아냐. 나는 가족이랑 절대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이야. 당신 서운할지 몰라도 멀리 지내. 아, 살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듣자 하니 좀 그러네. 동준이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 왜 말도 안 했는데 앞서 그렇게 생각해? 올케네처럼 다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미안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 잘 받아먹고 사업 어렵다고 하니까 얼른 끊어. 그래, 끊어. 꼭 끊으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불같이 성을 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해봤자 싸움만 커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생 내외가 걱정은 됐지만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저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새 가족이고 피부티다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어요. 만약 우리가 힘들 때 가족들이 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럽고 서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입장이니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우리가 한 대폭 도와서 되는 게 아니라며 본인은 가족하고 단 1원도 돈 거래를 안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죠. 심지어는 본인 가족들하고도 돈 거래는 안 한다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겁도 없이 불쑥 주냐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내 앞으로 된 재산 한 푼 없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 후로도 저는 동생과 올케 눈치를 살폈는데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동생 성격이 워낙 외윤의 강이라 힘든 일이 있어도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여태 동생 내 부부에게 고맙게 받아온 걸 단칼에 무시할 수 없어
남편에게는 숨기고 예전처럼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식구에게 이렇게 표독하게 구는 걸 보니 저도 남편한테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말로는 자기 식구들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했네요. 대체 이게 뭐 그렇게 공평하고 잘 사는 거라고. 저도 점점 남편의 가치관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먼저 동생을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누나로서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동준아, 옳게 나한테 숨기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 좀 해줘. 꽤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이야? 아, 벌써 누나 귀까지 들어갔구나. 그래, 매영이 말하더라. 왜, 많이 힘든 거야? 사실 일어설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 건 접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 이 사람하고도 이 기회로 많이 배웠어. 얻은 것만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 걱정 마, 누나. 괜찮아. 옳게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떡하려고? 네, 형님. 괜찮아요. 우선 집이랑 저 결혼하기 전에 사둔 오피스텔은 다 처분하기로 했어요. 공장 터도 넘기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움 좀 요청하려고요. 그래도 도의적으로 갚을 금액은 다 드려야 되니까 다른 일 시작해서라도 천천히 갚아줘야죠. 저희 사업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분들하고는 나중에 또다시 일하고 싶거든요. 신뢰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조금 도움을 줘야 하는데 아버지나 나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미안해, 옳게.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왜 미안해 하세요? 저희가 벌인 일을 저희가 해결하는 게 맞죠. 되려 먼저 말 꺼내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 사람 말처럼 우리가 해결해야지. 너도 알다시피 내 매형이 워낙 짠돌이잖아. 나도 가계부 써가면서 눈치 보는 입장이라 참 미안해. 마음처럼 안 된다. 동생과 옳게는 그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다 받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집과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다 정리하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니 원룸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딱 10평짜리 원룸인데 전에 살던 집보단 작지만 그래도 신혼 기분은 난다고 둘이서 쓴웃음을 보이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도 지붕이 있는 데서 자는 게 어디냐고 그 정도로 안 망한 거 다행이라 하는 속 깊은 옳게를 보니 대체 제가 이 마음 다할 말이 없었죠.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벌써 동생에게 이혼을 하자고 서류를 내밀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제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명품백 하나를 팔아 동생, 내 부부에게 주기로 했죠. 어차피 잘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힘들 때 누군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잘 쓰는 거란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가는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가방을 팔고 남편 몰래 모아둔 돈까지 싹싹 긁어 모았더니 500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었지만 저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옳게에게 이 봉투를 쥐어주면서 힘들 때 돕고 싶다며 사양 말고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옳게는 절대 못 받는다고 도로 가지고 가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버지도 모르는 일인데 유씨 집안에서 나라도 돕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옳게가 울면서 이 은혜 정말 안 잊겠다고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생과 옳게는 떠난다는 장문의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소리 없이 가버렸어요. 그동안 옳게가 자주 해다 주는 반찬이며 맛있는 음식만 얻어먹고 해준 것도 없이 보낸 느낌이 들었죠.
이 소식을 접한 남편은 저희 동생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떠난 것 같다며 다행이라는 어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또 훈수 두어야 되는데 진짜 입을 한 대 세게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남편과 제 사이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소리 소문 없이 떠난 동생 네 부부가 1년도 안 돼 더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동생이 떠난 그때 동생은 이미 암 환자였고, 그 사실조차 저희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이었더라고요. 수술은 받았지만 항암 치료는 돈이 없어 결국 중단했다고 하는데, 살던 원룸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런 동생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항상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동생인데 그런 힘듦을 올케까지 같이 겪어야 하니 그것도 미안했죠. 그동안 올케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동생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몸이 좋지 않아 또 입원한 동생의 입원비라도 우리가 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인터넷으로 음료수 시켜줄 테니까 그거나 가지고 가. 갑자기 그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야? 지금 병원비 얘기하고 있는데 웬 음료수 얘기를 하고 있어? 병원에서 음료수 사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내가 처남 생각해 주는 건 딱 그 음료수가 다야. 병원비는 안 돼. 왜? 지금 동준이가 입원했다는데 그 소리가 나와?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해서 간 것도 아니라며. 아, 그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겠어. 그 정도는 처남 부부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아, 참나, 갑자기 손을 벌리고 있네. 정말. 뭐라고? 참. 당신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이 맨날 그놈의 돈. 지겹다, 진짜. 내가 내 동생 병원비 하나도 못 내줘. 나 당신에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6년 동안 살면서 나한테 남은 게 뭐야? 그럼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으던가. 누가 도와줬는데 당신이 벌어온 돈 내가 다 집안 살림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아준 거 아냐. 제가 맞는 말만 하니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자기 말대로 하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만약 본인 몰래 제 동생에게 병원비를 주면 바로 이혼이라고 무일푼으로 내쫓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길길이 날뛰는 남편 놈을 보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 가니 아버지랑 동생 네 부부가 있었는데 저까지 이렇게 온 걸 보니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아버지와 동생 부부에게 제 상황을 다 얘기하고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죠. 한 달 넘게 남편도 자존심에 연락을 주고도 안 하고 버티다가 마치 마지막 통첩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이혼을 진행한다고요. 자기가 했던 말처럼 돈 한 푼 안 주고 갈라설 거라며, 이혼이 무섭고 물에 밥이라도 말아먹고 살고 싶으면 다시 와서 살림이나 하라는데, 그 말을 듣자 저도 열이 받아서 지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따지고나 보자 싶어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서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절 보자마자 네가 제정신이냐며 함부로 무서운 줄 모르고 집을 나갔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 곳곳이 붕대로 감겨 있고 시퍼런 자국까지 있는데 딱 봐도 성형수술을
하신 것 같았죠. 내일 모레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성형 수술을 했나 싶어 얼굴에 뭘 하신 건지 물었어요. 그러니 본인 친구들이 운영할까 해서 이번에 강남에 새로 병원을 오픈했다고 싸게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남편에게 돈을 받아다가 쌍꺼풀 수술이랑 지방흡입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또 한 번 뚜껑이 열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수술시켜준 걸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민수 여기에 이번에 얼굴 싹 다 고치라고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이 다 났어요. 저게 진짜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돈 100만 원만 달라고 기력 없는 동생에게 수액이라도 한 병 맞춰주고 싶어 사정을 했는데 그런 친동생에게 음료수나 갖다 주려고 했던 놈이 자기 엄마 얼굴 튜닝하는 데는 턱턱 돈을 내놨다는 게 거기서 완전히 끝이 났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원하는 이혼해 줄 테니 내 몫으로 재산 절반 내놔라고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쪼개도 내 몫은 나오겠다 했죠. 그러니 예상했던 대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나한테 소송을 걸든가 집안 꼴을 이따위로 해놓고 말도 없이 나가서 너 변호사 쓸 돈이라도 있냐? 소송하는데 내가 공짜로 해준다고 해? 나도 바보 아니야. 나도 다 알아봤는데 당신 혼자 돈 벌었다고 해도 내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 아, 그래. 그럼 한번 싸워보자고. 누가 이기나. 저렇게 큰 소리를 쳤던 남편은 이미 꽤 큰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사하게 재산까지 은닉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며 홀로 변론을 준비했는데 딱 봐도 제가 지게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냥 돈보다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하루빨리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면목 없지만 친정에서 얹혀 살면서 마트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오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떡볶이 집에서 일하며 투잡을 뛰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보태주고 올케를 도와줬어요. 이혼까지 당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누나라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도리어 이혼하고 친정 들어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조그만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올케도 힘들었을 텐데 올케는 단 한마디 불평 불만 없이 언젠가는 저희 동생과 함께 꼭 다시 재기하는 날이 올 거라고 희망을 가졌죠. 실제로도 동생과 올케가 힘든 시기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동생도 자기가 인복 많은 것 같다며 그런 복으로 꼭 다시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동생은 끝끝내 재기를 하지 못하고 엄마의 곁으로 가게 되었죠. 동생 나이가 고작 40이었는데 엄마 곁으로 가기에 너무 젊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동생을 가슴속에 묻었고 올케는 저희와는 연을 끊고 지냈어요. 친정 아버지도 그런 올케를 찾거나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도 이렇게나 힘든데 올케는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올케에게 그나마 제가 덜 미안했던 건 동생 앞으로 들어오는 몇 개의 보험금, 그 돈으로 올케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혼한 지 딱 1년 10개월 된 때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다급히 찾으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이혼 담당 변호사라며 제 이혼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본인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말을 못 전하겠다고 일단은 집으로 와서 여기 변호사랑 얘기를 나눠보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갔어요. 가는 내내 혹시 전 남편이 보낸 사람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집에 가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제게 악수를 건네며 제 담당 변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뭘 의뢰한 적도 변호사를 선임한 적도 없는데 잘못 알고 온 거 아니냐고 하니 변호사 명함에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올케 이름이었어요. 알고 보니 올케가 저를 위해 전 남편에게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거였어요. 올케도 저희가 이혼할 때 억울하게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말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2년이라 그 전에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올케가 제 이혼 기간까지 따져가며 저를 변호해 주려는 게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저는 그런 변호사님에게 올케는 지금 어디 있냐고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니 올케가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제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도 올케 말대로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 소송에 집중을 했어요.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재산의 절반을 싹 다 가지고 올 참이었거든요.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전 남편 놈은 아주 속이 편안한지 살이 뒤룩뒤룩 쪄 있더라고요. 저는 죽을 둥 살둥하면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꿈에서도 보기 싫은 인간이었지만 이번엔 절대로 1년 10개월 전처럼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너 누구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났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웃기고 있네. 네가 나한테 가지고 갈 재산 분할이 뭐가 있어? 이 여자야. 그건 법정에서 따지고 보면 될 거 아냐. 이 쓰레기야. 그동안 7년 결혼 생활하면서 번 돈들 단 한 푼도 제대로 못 써봤잖아. 그것도 모자라 이혼할 때는 이 꼴까지 놓고 네가 사람이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두고 봐. 내가 네 재산 절반은 가지고 올 테니까. 1년 전에 내가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딱 하나 고마워할 게 있는데 네가 그동안 나한테 쓰라고 한 가계부들 그거 어마어마한 증거자료가 됐다. 그게 이렇게 쓰일지 누가 알았겠어. 이혼 당시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으니 가계부가 증거자료가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도 순식간에 표정이 썩어 들어갔고 본인도 급하게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 기간 딱 보름 남겨놓고 저는 전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그것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제 승소 소식에 전 남편은 법정에서 난리를 치며 아주 뒤집어졌어요. 하기야 피 같은 돈을 저한테 주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면상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한껏 내리 깔아주고 나왔죠. 그리고 올케 또한 변호사를 통해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지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시 보게 된 올케는 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니 올케 말이 저희 동생 목숨값으로 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과 함께 밀키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1년 반 만에 20배가 넘게 수익을 남기면서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를 돕고 싶어 했다는데 그 말에 저와 올케나 동시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분명 모든 걸 해낼 줄 알았던 올케가 잘 됐다는 소식에 먼저 간 동생 생각까지 나면서
너무 기뻤어요. 옳게 말이 형님도 전 남편이 미운 일밖에 없었겠지만요. 저도 그 인간이 너무 미웠어요. 저희 남편 아플 때 찾아와서 했던 말 때문에 제가 아주 이를 갈면서 살았거든요. 자기 처남이 크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처남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빨리 갈 거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라고 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한테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어떻게 아픈 사람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인간, 내가 어떻게든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 벌었고요. 아니, 그 인간이 동준이한테 그딴 소리를 했었다고?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떠오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게 악마가 할 소리지 뭐가 악마겠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딴 인간이랑 만나 동생과 올케까지 상처를 줬구나 싶고 자책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올케는 되려 저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다며 제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준 씨랑 저 힘들 때 형님이 주시는 돈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형님 덕에 버텼어요. 모르겠다. 난 항상 올케한테 미안할 따름이었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이렇게 형님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제게 웬 집키를 하나 손에 쥐어주는데 이게 뭐냐고 하니 전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저에게 줄 재산 때문에 집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는데 그 집을 올케가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어요. 본인이 마지막으로 제 전 남편에게 하는 복수라고요. 저는 그런 올케 말에 바닥까지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그 집을 나가는 날 올케와 함께 그 집에 갔죠. 전 남편은 저와 올케 등장에 어리둥절하네요. 누구냐? 너는 왜 여기 나타난 거냐? 소리를 치는데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얼굴에 부동산 계약서를 있는 힘껏 집어던지며 이 집 내 집이니까 빨리 집 빼라 고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동준이한테 했던 말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서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니 전 남편과 옆에서 이사를 돕던 시어머니까지 주저앉으며 허탈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런 두 인간의 발을 지려 밟고 아주 당당히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덕분에 저까지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됐고 그 인간과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 후 저는 올케가 하는 밀키트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대표님과 직원으로서 올케 그리고 때론 언니와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저도 올케가 저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선 평생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 거고 먼저 떠난 동생 대신에 죽는 날까지 올케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전 남편 소식을 아는 사람한테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회사 협력업체한테 뇌물을 받아 퇴직까지 할 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재취업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인간 불행은 지금부터 시작인 모양 같았습니다. 저도 그 인간한테 복수하는 일은 보란 듯이 잘 살고 아이 잘 키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도 아이 양육비 밀리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려고 벼르고 있답니다. 꼭 참고 사는 것만이 답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혼이란 선택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도움과 사람의 무게를 따질 일이 생긴다면 한 번쯤 제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